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나는 그 작은 생명체를 처음 품에 안았다.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조심스레 건네주는 손주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가슴에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다. 고작 3kg도 안 되는 작은 몸뚱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이 내 팔로 전해지는 순간 나는 20년 전 내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때로 돌아간 듯했다. 어머니, 잠깐만 애 좀 봐주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 수진이의 첫 번째 부탁이었다. 출산 후 몸이 불편할 텐데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나는 기꺼이 손주를 받아 안았고 수진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고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1시간 후에야 돌아온 수진이는 간호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라며 멋쩍게 웃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이를 건네주려 했지만 수진이는 어머니가 안고 계시니까 애가 너무 편해 보여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며느리가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손주를 돌보는 일이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내 새끼 손가락을 꽉 움켜쥘 때의 그 느낌이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는 듯한 완전한 신뢰였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진이는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냈고 아이는 거의 내가 돌봤다.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재우기까지.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손에 익었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게 신기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우쭐해졌다. 그래, 경험이 다르지. 내가 아들을 키울 때는 시어머니도 없고 친정어머니도 멀리 계셨는데 혼자서 다 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기에 지금 손주를 돌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손주 민준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다. 밤에 울어도 조금만 안아주면 금세 잠들었고 분유도 잘 먹었다. 특히 내 품에서는 더욱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안으면 칭얼대던 아이가 내 품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어머니 품이 마법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신기해하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경험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이 아이가 나를 할머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부터 손주를 그려왔는데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는 어머니 샤워 좀 하고 올게요 하며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점심시간에는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어요 하며 또 맡겼다. 저녁에는 요리 좀 하고 올게요 하며 또 맡겼다. 그렇게 하루 종일 민준이는 내 품에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한 달 동안 푹 쉬라고 하지 않나. 집에서라도 며느리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민준이의 작은 손바닥, 작은 발가락, 보드라운 머리카락. 모든 것이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아이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방긋 웃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밤중에 깨서 우는 소리에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안고 있을 때면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엄마 품에서도 자꾸 칭얼거리고 내 품으로 오려고 손을 뻗었다. 수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할머니가 최고네요. 저는 아직 서툴렀어. 그 말에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닌가? 며느리와 손주 사이에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이가 우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다. 내 손길로 자라는 손주가 이렇게 나를 따르다니. 아들이 어렸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았다. 수진이의 친구들이 놀러와서 민준이를 보고 갔을 때의 일이다. 와, 정말 순한 아이네. 할머니가 키우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분한 거야. 친구들의 말에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다. 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괜히 어색해서 자리를 피했지만 그 후로 며칠간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민준이가 나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내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성호가 퇴근해서 민준이를 안아보려 했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 있을 때는 할머니한테 가지 말고 아빠랑 놀자. 하지만 민준이는 금세 칭얼거리며 내게 오려고 했다. 성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너무 애를 많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도 좀 안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괜찮아요, 오빠. 어머니가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전 아직 서툴러서 애가 불편해해요. 그 말을 듣고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안도했다. 며느리가 이해해 주니까 다행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생각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손주가 이렇게 나를 따라주고 며느리도 고마워하고 아들도 별말이 없으니 모든 게 완벽했다. 이런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의 작은 침대 옆에 앉아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할머니라는 역할이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수진이는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성호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들어 있었다. 오직 나만이 깨어서 민준이를 지키고 있었다. 그 한 달이 지났다. 산후조리 기간이 끝났지만 수진이의 부탁은 오히려 더 잦아졌다. 이제는 화장실을 가는 것 외에도 온갖 이유로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몸이 피곤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어느새 하루 대부분 아이는 내 품에 있었다. 아침 6시.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다. 옆방에서 자는 수진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몸을 일으켜 민준이를 안아 올린다. 기저귀가 젖어 있다. 갈아주고 분유를 데워서 먹인다. 아이는 내 품에서 다시 잠든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거실에서 나 혼자 아이를 달래며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오전 9시. 수진이가 일어난다.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고는 나에게 다가온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다며 미안한 척하지만 민준이를 받아가려는 기색은 전혀 없다. 대신 샤워를 하겠다며 또다시
아이를 맡긴다. 샤워 시간은 1시간이 넘어간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기다린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수진이는 밥을 먹고 나면 피곤하다며 낮잠을 자야 한다고 한다. 민준이는 여전히 내 품에 있다. 나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한다. 허리가 아파도 참는다. 아이를 내려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 유모차에 눕혀놓으면 금세 깨서 온다. 저녁이 되면 아들 성호가 돌아온다. 그제서야 수진이가 방에서 나온다. 화장을 하고 옷도 갈아입은 채로.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며느리를 연기한다.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온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내가 안고 있다. 밤이 되면 진짜 전쟁이다. 민준이는 밤에 2~3번씩 깬다.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달라고 운다. 수진이는 자기 옆에서 자라고 하지만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을 자는 척한다. 실제로 자는 건지 자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만 일어나서 아이를 달랜다는 것이다. 새벽 2시, 3시, 4시. 노쇠한 몸으로 일어나 아이를 달래는 시간이 반복된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눈꺼풀은 무겁다. 하지만 내 품에 오면 금세 잠드는 민준이를 보면 마음이 녹는다. 이 작은 생명이 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짠하면서도 뿌듯하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든다. 정말 수진이는 아이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걸까? 한 번은 테스트해봤다. 민준이가 울어도 나는 일부러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다. 10분, 20분. 아이는 계속 울었다. 수진이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참다 못해 일어났다. 그때 수진이의 어깨가 살짝 움직이는 걸 봤다. 깨어 있었다. 그날부터 뭔가 확신이 들었다. 수진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다. 내가 어차피 할 테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들어도 어쩔 수 없었다. 아이가 우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낮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진이는 온갖 핑계로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피곤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출산 후 몸조리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벌써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한다. 어느 날은 수진이의 친구들이 놀러 왔다. 그들은 수진이가 얼마나 축복받은 며느리인지 부러워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수진이는 그런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어머니 덕분에 산다고 했다. 친구들이 간 후 나는 수진이에게 물어봤다. 이제 좀 민준이를 직접 돌봐보면 어떻겠냐고. 친구들 말을 들으니 괜히 미안해서 말이다.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뻔했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자기가 하면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안으면 아이는 금세 보채기 시작했다. 그러면 수진이는 당황하며 나에게 아이를 넘겼다. 그러면 민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수진이도 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들었다. 정말 수진이가 서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노력을 안 하는 걸까? 다른 엄마들을 보면 처음엔 서툴러도 금세 익숙해지던데 수진이는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서툴렀다. 아니, 더 서툴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이도 점점 나만 찾게 됐다. 수진이가 안으려고 하면 몸을 뒤틀며 울었다. 그러면 수진이는 체념한 듯 아이를 내게 넘겼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내가 민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피곤해졌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정신이 멍했다. 허리는 항상 아팠고 어깨도 결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 수진이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는 체력이 좋으시다며 부러워했다. 자기는 아직 젊은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대단하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더욱 기운을 내야 할 것 같았다. 아들 성호도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내가 민준이를 안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나에게 물어봤다. 수진이는 뭘 하고 있냐고. 나는 몸이 아직 안 좋다고 둘러댔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성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봤다.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아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새벽에 민준이가 심하게 울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이는 달래지지 않았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주고 안아도 보고. 그래도 계속 울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울자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짜증난다는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우냐고 빨리 좀 재우라고 했다. 나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그럴 거면 자기 방 멀리 가서 재우라고 했다.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았다. 수진이에게 민준이는 그냥 불편한 존재였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아니라 귀찮은 짐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는 거였다. 자기는 편하게 자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민준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엄마가 있는데도 할머니가 키워야 하는 처지가. 그리고 나도 불쌍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수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덕분에 잘 잤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내 품에서 평온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석 달째가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내 아이가 된 것 같았다. 나만 보면 웃고 내 품에서만 잠들고 내가 없으면 불안해했다. 수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는 듯 말했다. 어차피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그냥 할머니가 키우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게 수진이의 계획이었나? 처음부터 나에게 아이를 떠넘길 작정이었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고 나도 민준이 없이는 안 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다. 석 달 사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겼다.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다. 민준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지만 행복하기도 했으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민준이는 나를 너무 의존하고 있고 수진이는 이미 책임을 포기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민준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으니까. 넉 달째 접어들면서 수진이는 점점 더 대놓고 나를 의지했다. 이제는 아예 핑계도 대지 않았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예방접종 날짜도 내가 챙기고 분유며 기저귀며 옷가지까지 모두 내가 준비했다. 소아과 가는 날이었다. 민준이의 내 달 검진 날이었다.
나는 당연히 수진이가 함께 갈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피곤하다며 나 혼자 다녀오라고 했다. 엄마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어차피 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않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 소아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신기한 모양이었다. 간호사도 처음엔 당황했다. 보호자가 할머니인지 확인하더니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나는 며느리가 몸이 아프다고 둘러댔다. 의사 선생님은 민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와 엄마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능하면 엄마가 직접 돌보는 시간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이는 이미 나에게만 애착을 갖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의사 말을 전했다. 그랬더니 수진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각자 형편에 맞게 키우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도 민준이가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기색이었다. 그때부터 수진이의 태도에서 뭔가 기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엄마들과 달랐다. 사랑스럽다거나 애틋하다는 감정보다는 그냥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아이가 웃어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 울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번은 민준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생후 4달 만에 이룬 첫 번째 큰 발달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수진이를 불렀다. 얼른 와서 보라고, 민준이가 뒤집기를 했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대충 고개만 돌려보고는 그렇다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보통 엄마들이라면 아이의 첫 뒤집기에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을 텐데 수진이는 마치 남의 일인 듯 무덤덤했다. 나는 혼자서 민준이를 격려하며 사진을 찍었다. 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면서 민준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도 이상했다. 기쁘긴 하지만 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이런 순간을 혼자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괜히 어색해져서 수진이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둘러댔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수진이의 대학 동창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꼭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민준이를 데리고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이가 있으면 불편하다며 나에게 맡기고 가겠다고 했다. 모임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언제 올 거냐고 물었더니 늦을 수도 있다고 했다. 2차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갓난아이를 두고 밤늦게까지 놀러 가다니. 하지만 수진이는 오랜만의 기회라며 꼭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다. 마치 신혼 때의 모습 같았다. 민준이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신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밤 10시가 넘어도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이는 밤중에 2번이나 깼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홀로 아이를 달랬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들어왔다. 술에 취한 채로.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늦잠을 잤다. 민준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아침을 보냈다.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수진이는 머리가 아프다며 또다시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이건 너무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이는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수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훨씬 낫다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민준이도 어머니를 더 좋아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나를 달랬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내 귀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마치 나에게 아이를 떠넘기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봤다. 민준이가 웃으며 옹알이를 해도 대충 반응할 뿐이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듯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아이가 관심을 끌려고 하면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이도 그런 엄마의 반응을 느끼는 것 같았다. 수진이에게는 별로 웃어주지 않았고 안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수진이가 다가오면 몸을 돌리며 나를 찾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하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엄마와 애착 형성이 안 되면 민준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아이의 애착 형성에 대해 공부했다. 생후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평생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수진이에게 조금씩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고 제안했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혼자서 아이를 돌봐보라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핑계를 댔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피곤하다. 아니면 아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금세 포기해버렸다. 정말 포기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민준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 나에게 넘겼다. 노력해보라고 해도 소용없다며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했다. 한 번은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오셨다. 외할머니를 처음 보는 민준이가 어색해하며 울자 친정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물으셨다. 왜 아이가 엄마를 안 찾느냐고. 보통은 엄마 품이 최고인데 이상하다고 하셨다. 수진이는 그때도 똑같은 변명을 했다. 시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아이가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대답에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는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이가 아이를 너무 안 돌보는 것 같다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정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수진이는 정말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엄마가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는 건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수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리고 서툰 며느리라고 이해했지만 이제는 무책임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다.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나만 찾았다. 배가 고프면 나를 찾고, 졸리면 나를 찾고, 심심하면 나를 찾았다. 수진이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이미 포기했다는 듯 말했다. 어차피 할머니가 엄마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필요 없다니. 아무리 내가 많이 돌본다고 해도 엄마는 엄마인데 어떻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민준이는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게 됐고 수진이는 완전히 책임을 포기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수진이가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해도 민준이가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민준이의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니, 할머니도 엄마도 아닌 그냥 민준이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내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 다른 생각은 사라졌다. 이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다. 비록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민준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도 나를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민준이에게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계속 들었다. 5달째가 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진이가 대학 동기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발표한 것이다. 2박 3일 일정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갓난아이를 두고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수진이는 진심이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만나는 기회라며 꼭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 내게 맡기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훨씬 잘 아시지 않느냐며. 나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박 3일을. 아무리 내가 평소에 많이 돌본다고 해도 엄마가 아예 집을 비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더구나 민준이는 아직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 그런 내 반응을 본 수진이는 오히려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분유도 잘 먹으니까 문제 없다고, 평소에도 거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으니까 달라질 게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도 가끔은 쉬어야 한다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아들 성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성호도 처음엔 반대했다.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엄마가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울면서 호소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건데 왜 안 되느냐고. 다른 엄마들도 다 이런 여행 정도는 간다고 했다. 결국 성호가 먼저 꺾였다.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나를 설득했다. 평소에 엄마가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 며칠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나는 아들의 그런 말에 더욱 당황했다. 아들마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민준이를 돌봐서 모든 사람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다. 수진이는 이미 항공편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 성호도 동의한 마당에 나만 반대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민준이를 생각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볼 것인가. 결국 나는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수진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민준이는 내 품에서 졸고 있었다. 수진이는 아이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잘 부탁한다며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연락처와 일정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민준이에게 뽀뽀 한 번 해주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마치 며칠간 펜션에 맡기는 애완동물처럼.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갓난아이를 이렇게 쉽게 두고 갈 수 있을까? 혼자 남겨진 첫날은 그럭저럭 버텼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차피 수진이가 있을 때도 내가 다 했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자 달랐다. 민준이가 평소보다 더 자주 깼다. 엄마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다. 새벽 3시 민준이가 심하게 울었다. 분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도 안아도 달래지지 않았다. 1시간 넘게 울었다. 나는 지쳐서 함께 울고 싶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갓난아이를 달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둘째 날은 더 힘들었다. 민준이가 계속 보챘다. 평소에는 순한 아이였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어야 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카카오톡으로 제주도 풍경 사진을 보내며 날씨가 좋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했다. 민준이는 어떠냐는 안부는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물어봤다. 나는 힘들다는 말 대신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민준이가 밤새 울어서 나도 못 잤고 하루 종일 보채서 지쳤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수진이의 여행을 망칠 것 같아서 참았다. 이미 간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셋째 날 아침 민준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졌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38.5도였다. 갓난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온도였다. 나는 당황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 관광 중이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이었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망설임 없이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민준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생후 5달 아기에게 이 정도 열은 위험하다고,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바로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만약 내가 늦게 발견했다면 민준이는 어떻게 됐을까? 온몸이 떨렸다. 이 작은 생명의 안위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게 너무 무거웠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수진이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나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다. 보호자 동의서, 입원비, 간병 준비까지.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민준이가 입원했다고 말했다. 수진이의 첫 반응은 충격이 아니었다. 짜증이었다. 왜 혼자 결정했느냐고, 자기에게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응급 상황에서 연락도 안 되는 엄마에게 어떻게 상의를 하란 말인가. 그리고 수진이는 언제 퇴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지각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자기 아이가 입원했는데 걱정되는 건 출근이었다. 결국 수진이는 병원에 들르지도 않고 집에 갔다. 피곤하니까 씻고 쉬어야 한다며. 나는 혼자서 병원에서 민준이를 돌봤다. 딱딱한 보호자용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민준이 옆을 떠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 엄마가 여행을 가고 아이가 아파서 입원해도 오지 않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지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이 상황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민준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하루 더 지켜보고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간호사가 한마디 했다. 아이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보통은 엄마가 함께 있는데 할머니만 계시니 신경이 쓰인다고. 나는 며느리가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간호사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 갓난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일 때문에 못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퇴원하는 날 수진이가 잠깐 병원에 왔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퇴원 수속 때문이었다. 의료진에게 간단히 인사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가자고 했다.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며.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이제 좀 민준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번 일로 깨달았을 거라고.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만약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되려 나를 지켜세웠다. 그 순간 깨달았다. 수진이는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다. 내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없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나는 울었다. 이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생명이 위험했는데도 엄마는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이번에서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오직 할머니만이 곁을 지켜줬다. 그리고 나 자신도 불쌍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내 선의와 책임감이 수진이의 무책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확신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엄마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나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준이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고, 나도 민준이 없이는 안 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민준이가 너무 소중했으니까. 제주도 사건 이후 수진이는 더욱 당연하게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이제는 아예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살아간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보다 책임을 피하려는 뉘앙스가 짙게 묻어났다. 밤마다 아이는 울었고 나는 노쇠한 몸으로 일어나 달랬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생후 6달이 된 민준이는 이제 제법 무거워졌다. 한 손으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특히 심하게 울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울었다. 나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이는 달래지지 않았다. 목이 쉬도록 울어대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잠깐 소파에 앉아 쉬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민준이를 안은 채로. 1시간 후에 깼을 때는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민준이는 다행히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온몸이 아팠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실수할 위험도 있었다. 만약 아이를 안은 채로 잠들어서 아이가 다쳤다면?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이 얘기를 했다. 밤에 너무 힘들다고, 가끔은 수진이가 밤중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기는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일상생활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어머니는 낮에 쉴 수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내가 언제 낮에 쉰다고 했나?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데 언제 쉰단 말인가? 하지만 수진이는 자기 변명에만 급급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상사가 까다롭다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다. 나는 포기했다. 수진이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람은 자기 편의만 생각할 뿐 아이나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그냥 내가 다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느 날 민준이가 중요한 발달 과정을 보여줬다. 혼자서 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생후 7달 만의 일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민준이가 혼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수진이를 불러서 보여줬지만 역시나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렇다며 대충 보고는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나는 혼자서 민준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혼자 경험하는 게 기쁘면서도 서글펐다. 아들 성호에게 동영상을 보내니 굉장히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물어봤다. 수진이도 봤냐고. 나는 봤다고 대답했지만 성호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아내가 아이 발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성호가 일찍 퇴근해서 민준이와 놀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빠보다 나를 더 찾았다. 성호가 안으면 금세 칭얼거리며 나에게 오려고 했다. 성호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성호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너무 아이를 많이 돌보는 게 아니냐고. 이러면 아이가 부모보다 할머니를 더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하지만 성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민준이는 이미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배가 고프면 나를 찾고, 졸리면 나를 찾고, 무서우면 나를 찾았다. 엄마나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편안해했다. 이게 정상적인 발달인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아이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엄마와의 애착이 중요한데 민준이는 엄마와 전혀 애착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수진이에게 이런 정보들을 알려줬지만 역시나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다. 인터넷에 나온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각자 형편에 맞게 키우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민준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며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 됐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민준이가 자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는 늙고 아프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쌓여가던 차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가 회사 동료들과 워크숍을 간다며 또 1박 2일 집을 비운다고 한 것이다. 제주도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번에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지난번에 민준이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는데 또 집을 비울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번에는 회사 워크숍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빠질 수가 없다고, 승진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결국 또 내가 혼자 민준이를 돌봐야 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프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지쳤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 수진이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가고 그 무렵 민준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낯가림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려고 하면 울면서 나를 찾았다. 심지어 아빠인 성호가 안아도 금세 나에게 오려고 했다. 엄마인 수진이가 안으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준이가 나만 믿고 따라주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이렇게 나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이를 안고 재우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할머니일까,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보호자일까? 내 정체성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다.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고맙다고만 했다. 그 고마움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다. 그냥 자기 변명을 위한 말 같았다. 어느 날은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다시 오셨다. 민준이가 외할머니를 보고도
울면서 나를 찾는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 보통 아이들은 할머니들을 좋아하는데 민준이는 오직 나만 찾았다. 친정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왜 이렇게 시어머니만 찾느냐고, 엄마인 내가 더 많이 안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진이는 그때도 똑같은 변명을 했다. 시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아이가 더 편해한다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대답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이가 너무 아이를 안 돌보는 것 같다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도 그 생각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는 수진이와 긴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다. 다음 날 수진이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마 친정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나 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의 행동이 바뀌지는 않았다. 오히려 며칠 후 수진이는 나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양육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자기가 엄마지만 실질적인 양육은 내가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그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이건 거의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수진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야 할까? 민준이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내 인생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나는 민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힘들고 지쳐도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민준이도 나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민준이가 생후 9달이 되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이의 제안을 듣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애는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된다고. 민준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잠깐 휴대폰에서 눈을 떼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익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훨씬 낫다고, 자기보다 경험도 많고 아이도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대답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게 문제라고,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준이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나중에 정체성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걱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터넷에서 본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사랑받고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다른 것이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주는 특별한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접근해봤다. 내 입장에서 말이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다고 60이 넘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털어놨다. 밤잠을 못 자서 낮에도 정신이 없고 허리와 어깨도 아프다고 했다. 수진이는 그제서야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
어머니가 민준이 키우는 걸 즐거워하시는 줄 알았다고. 손주 돌보는 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마치 내가 취미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 말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수진이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봤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수진이가 직접 민준이를 돌봐달라고. 그래야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애착이 생긴다고. 그리고 나도 조금은 쉴 수 있다고. 수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평일에는 회사 일 때문에 어렵고 주말에는 집안일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민준이도 행복하고 자기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머니도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수진이는 진짜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걸. 지금 상황이 자기에게는 너무 편하니까. 아이 키우는 부담은 없으면서 엄마라는 타이틀은 유지할 수 있고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행복한 며느리로 보일 수 있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봤다.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냐고. 자기 아이로서 애정을 느끼냐고. 수진이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진이는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키우는 게 싫으시냐고. 손주 돌보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냐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를 사랑하는 것과 이 상황이 부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수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 대화는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 수진이는 자기 생각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는 더 이상 설득할 힘이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면서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정말 불쌍했다. 엄마가 있지만 엄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할머니에게만 의존하며 자라야 하는 처지가. 그리고 나도 불쌍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더욱 당연하게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어제의 대화가 오히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니도 이해하신다는 듯이. 나는 더 이상 뭐라고 할 기력도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 성호가 퇴근 후 나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성호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근에 회사 동료들과 육아 얘기를 하다가 깨달았다고 했다. 다른 집들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도와줘도 기본적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집은 너무 다르다고. 거의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나는 아들이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게 다행스러우면서도 걱정됐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하지만 성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수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날 밤 성호와 수진이가 긴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에서 기다렸다. 이 대화의 결과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것 같았다.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후 성호가 먼저 방에서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수진이는 한참 후에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모양이다. 성호는 내게 말했다. 수진이와 이야기해봤는데 당분간은 지금처럼 하되 점차 수진이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가기로 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수진이도 이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이해한 건지 의문이었다.
오히려 억지로 동의한 것 같았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합해서 자기를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민준이를 맡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돌봤다. 단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핑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맡길 뿐이었다. 나는 그런 변화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진심으로 바뀐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뀐 척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다. 민준이는 그런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른 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혼자 일어서려고 시도하고 옹알이도 더 다양해졌다. 그런 모습을 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젠가 늙고 아프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과연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호와 수진이의 대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수진이는 여전히 온갖 핑계로 민준이를 내게 맡겼고 나는 여전히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다. 단지 수진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더욱 당연하게 아이를 맡겼다. 나는 손주를 안으며 사랑을 느끼면서도 내 노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사라져간다는 걸 실감했다. 민준이가 생후 10달이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기어다니고 잡고 일어서려 하고 호기심도 많아졌다. 이제는 잠깐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민준이가 위험한 곳으로 기어가지 않게 계속 지켜봐야 했다.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거나 작은 물건들을 입에 넣으려 했다.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다. 수진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과보호한다며 타박하기까지 했다. 조금은 자유롭게 놔둬야 아이가 자립심을 기른다고. 요즘 육아법은 그렇다고 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평소에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육아 전문가인 척했다. 하지만 말대꾸하기도 지쳤다. 그냥 내 방식대로 민준이를 돌볼 뿐이었다. 민준이는 점점 나만 찾게 됐다. 이제는 수진이가 다가와도 몸을 돌리며 나를 찾았다. 심지어 수진이가 안으려고 하면 울면서 거부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체념한 듯 아이를 내게 넘겼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처음으로 말다운 말을 했다. 할머니였다. 엄마 나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가 첫 번째 말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다. 수진이는 그 순간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했다. 어차피 할머니를 가장 많이 부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런 반응을 보며 나는 더욱 서글펐다. 아들 성호는 민준이의 첫 말이 할머니라는 걸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쁘면서도 씁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보다 할머니를 먼저 부르는 아들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수진이의 직장 상사가 집들이에 왔다.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부산하게 준비를 했다. 집안 청소부터 요리까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물론 민준이는 여전히 내가 돌봤지만 상사가 왔을 때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민준이를 안고 다니며 자상한 엄마 연기를 했다. 아이가 칭얼거려도 참고 달랬고 상사 앞에서는 육아가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상사는 수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칭찬했다. 일도 잘하면서 육아까지 완벽하게 하는 워킹맘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장사가 가자마자 수진이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였다. 필요할 때만 엄마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완전히 방치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는 뻔뻔함까지 있었다. 민준이가 돌을 맞을 무렵 큰 잔치를 준비했다. 수진이의 친정 식구들과 우리 쪽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수진이는 그날도 완벽한 엄마 연기를 했다. 민준이를 안고 다니며 자랑스러워했다. 친척들은 민준이가 정말 잘 자랐다며 칭찬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다 한다는 뉘앙스였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났다. 실제로는 내가 99% 키우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가족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돌잔치가 끝난 후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이가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됐다고. 예전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된다고 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수진이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돌이 지나면서 민준이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제 혼자 걸음마를 시작했다. 처음 걸음을 뗀 순간도 나와 함께였다. 수진이는 그 순간을 놓쳤다. 평소처럼 자기 일에 바빠서. 나는 급하게 수진이를 불러서 보여줬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수진이는 계속 놓치고 있었다. 첫 뒤집기, 첫 앉기, 첫 말, 첫 걸음. 모든 순간을 나만 지켜봤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민준이와 수진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나를 엄마처럼 여겼다. 아프면 나를 찾고 무서우면 나에게 안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줬다. 반면 수진이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이가 출근해도 울지 않았고 퇴근해서 돌아와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마치 집에 사는 낯선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불안했다. 이게 정말 민준이에게 좋은 걸까? 엄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채로 자라는 게 괜찮을까? 나중에 민준이가 자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민준이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됐고 나도 민준이 없이는 안 되는 할머니가 됐다. 수진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편안해했다. 자기는 아무 책임 없이 엄마라는 타이틀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민준이는 점점 자라났고 나는 점점 늙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민준이에게 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세상의 전부였고 나에게 민준이는 손주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였다. 수진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는 아예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는 일하는 엄마라 어쩔 수 없다며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분노와 체념을 동시에 느꼈다.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상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갔다. 수진이는 책임 없는 엄마로, 나는 모든 걸 떠안은 할머니로, 민준이는 할머니를 엄마로 여기는 아이로.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현실이었다. 민준이가 돌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가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다. 수진이는 회사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로 또 집을 비운 상태였다. 오후 2시쯤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열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가 나면서 생기는 열일 수도 있고 감기 기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더 올랐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39도가 넘었다. 돌이 같이 난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온도였다. 나는 당황해서 해열제를 먹였다. 하지만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 보였다.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축 늘어져 있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물도 잘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몸을 떨었다. 열경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급하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워크숍 중이라 휴대폰을 꺼놓은 것 같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망설이지 않고 민준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민준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내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민준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즉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폐렴 의심이라고 했다. 만약 더 늦게 왔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만약 내가 민준이의 이상 증상을 놓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 작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는데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검사 결과 다행히 폐렴은 아니었다. 하지만 심한 기관지염이었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항생제 점적과 산소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수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다. 입원 동의서, 의료비 결제, 필요한 물품 준비까지. 소아병동에 입원한 민준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이렇게 아픈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다. 간병용 침대에서 밤을 새우며 민준이를 지켜봤다.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릴 때마다 달래줘야 했다. 간호사들도 할머니가 혼자 오신 걸 신기해했다. 보통은 엄마가 함께 오는데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 나는 며느리가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출장을 간다는 게 이상하다는 눈빛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십 개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민준이가 입원했다고 말했다. 수진이의 첫 반응은 놀람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짜증을 냈다. 왜 혼자 결정했느냐고, 자기에게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워크숍 일정이 있어서 당장 올 수 없다고 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응급 상황에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의를 하란 말인가. 그리고 자기 아이가 입원했는데 워크숍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수진이는 워크숍을 마저 참석하고 저녁에 오겠다고 했다. 나는 하루 더 혼자서 민준이를 돌봐야 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민준이 곁을 떠날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의사가 회진을 왔다. 민준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이 엄마는 정말 못 오시는 거냐고.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치료에도 중요하다고. 아이가 계속 할머니만 찾고 엄마를 찾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고 했다. 보통은 아플 때 더욱 엄마를 찾는데 말이다. 나는 민준이가 평소에도 나만 찾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병원에 왔다.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바로 왔다며 변명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진이는 그런 민준이의 반응에 당황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아픈 중이라 더 예민한 것 같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수진이가 안으려고 하면 울면서 나를 찾았다. 그날 밤 수진이가 간병을 맡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밤새 울었다. 수진이가 달래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새벽 3시쯤 수진이가 나를 깨웠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견딜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민준이를 안아줬다. 그러자 아이는 금세 조용해졌다. 수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안도했다. 아이가 조용해져서 자기도 잘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수진이에게 민준이는 정말 그냥 귀찮은 존재였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아니라 잠을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였다. 아이가 아픈 것보다 자기 잠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는 의사 앞에서 걱정되는 엄마 연기를 했다. 하지만 의사가 가자마자 다시 무관심해졌다.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며 복도로 나갔다. 그때 옆 침대의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며느리가 참 예쁘다고, 하지만 아이를 별로 안 돌보는 것 같다고 했다. 밤새 우는 아이를 할머니가 다 달랬다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런가 보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며느리를 변호해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결국 그냥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사흘 후 민준이는 퇴원할 수 있었다. 의사는 집에서도 며칠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수진이에게 부탁했다. 민준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다음 날부터 다시 평상시와 같이 행동했다. 회사 일이 밀렸다며 더욱 바빠했다. 나는 혼자서 민준이의 회복을 돌봤다. 약 먹이고 수분 섭취시키고 체온 재고 상태 관찰하기. 모든 걸 혼자 했다. 혹시 또 갑자기 나빠질까봐 밤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민준이는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가 혼자였다면 민준이의 위험 신호를 제때 알아챘을까? 생각할수록 끔찍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해진 건 수진이는 정말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이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워크숍을 우선시하고 입원 중에도 자기 잠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민준이는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나 역시 민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의존 관계는 이번 사건으로 더욱 강해졌다.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또 아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수진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사람에게 민준이를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수진이는 그런 내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당연하게 민준이를 내게 맡겼다. 아이가 아팠던 일은 이미 잊은 것 같았다. 또다시 자기 일상에만 몰두했다. 마치 그 일주일간의 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흘렀다. 민준이는 이제 두 돌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만 찾았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하루 종일 내 뒤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내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함께 웃었다. 그런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작은 존재가 나에게 주는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이 아이에게 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나 다름없었다. 세상의 전부였다. 그게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과연 이게 민준이에게 좋은 일일까? 수진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이제는 민준이가 자기를 찾지 않는다며 서운해하기보다는 편리하다는 표정이었다. 아이 걱정 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수진이의 대학 동기가 놀러 왔다. 아이를 데리고 온 친구였다. 그 아이는 엄마만 찾았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가도 울면서 찾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수진이의 친구는 부러워했다. 자기 아이는 너무 엄마만 찾아서 힘들다고.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더 좋아해서 자기는 편하다고. 시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아이가 할머니를 더 따른다고 했다. 마치 그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친구는 그런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줘도 보통은 엄마를 더 찾는데 신기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너무 아이를 안 돌보는 건 아니냐고. 수진이는 그 말에 발끈했다. 자기도 바쁘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도 행복해하고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며 변명했다. 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이가 엄마를 더 찾는 게 맞다. 우리 상황이 특수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이 생기지는 않을까? 며칠 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오면 반가워하며 뛰어가는데 민준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내가 데리러 가면 훨씬 반가워한다고 했다. 그리고 놀이 중에도 엄마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할머니 이야기만 한다고 했다. 선생님은 혹시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며느리가 바쁘게 일해서 내가 많이 돌보고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전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선생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민준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말 민준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돌봐서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다. 열은 없었지만 기침을 심하게 했다. 나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민준이는 약을 먹기 싫어해서 계속 울었다.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수진이는 민준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했지만 아이는 더욱 심하게 울면서 나를 찾았다. 수진이가 억지로 먹이려 하자 민준이는 토할 것처럼 울었다. 결국 내가 민준이를 달래며 약을 먹였다. 아이는 내 품에서는 순순히 약을 먹었다. 그런 모습을 본 수진이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자기 아이인데 자기 말은 안 듣는다고.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진이도 나름대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었다. 평소에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나에게만 맡기더니 이제 와서 아이가 자기를 안 따른다고 서운해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민준이는 정상적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진이는 자기 아이와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과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었다. 민준이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고, 나도 민준이 없이는 안 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수진이는 그런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편의대로 살고 있었다. 이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잠들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 그 달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들이 옳았을까?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수진이의 무책임함을 덮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민준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었다. 이미 시작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민준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민준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잠결에도 나를 찾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록 내 노년의 시간이 모두 이 아이에게 쏟아지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민준이의 미소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오는 모습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밤에 내 품에서 잠드는 모습이 하루의 마무리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까? 아니면 며느리의 책임을 대신 짊어진 어리석음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쩌면 답은 없을 수도 있다.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언젠가는 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가 왜 엄마 역할을 했는지, 엄마는 왜 할머니에게 자기를 맡겼는지. 그날이 오면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준이가 행복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 이 아이가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민준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행복과 걱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하지만 흔들려도 놓을 수 없는 게 있었다. 바로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다. 민준이야,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란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야. 그것만큼은 믿어줘.